미술품 표절 논란. 표절 논란은 여론시장하고 언론시장에서 되게 잘 팔리는 주제거든요. 바로 이 잘 팔리는 주제인 표절에 대해서 이번 주 시사저널, 그러니까 2021년도 8월 3일자 시사저널에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표절에 대해서 칼럼을 쓰면서 사례로 든 것이 2014년도에 큰 표절 논란이 있었어요, 미술계에. 그게 소송까지 가서 7년 동안 소송을 하다가 2021년도 7월 달에 소송이 종결이 됐는데, 그 결론은 표절로 의심받은 사람이 무죄, 그러니까 죄가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표절 논란, 특히 경솔하게 제기되는 표절 논란에 대해서 제가 시사저널에 칼럼을 썼고, 그 칼럼을 요약한 게 바로 이 영상이에요. 제 유튜브에서는 표절 논란을 이미 한 몇 차례 다룬 바 있죠. 2020년도 10월 달에 강원 트리엔날레에 있었던 그 이용백 최정아의 꽃탱크 논란, 전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같은 해 2020년도 12월 달에 쿠사마 야요이의 전기 영화를 다룬 그 리뷰를 다루면서 그 영화 속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앤디 워홀이 표절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리뷰를 다뤘죠. 저는 역시 표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표절이라는 건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와서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이다 보니, 표절에 연루됐다라는 그 논란이 제기됐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진위협을 떠나서 표절로 의심받는 작가가 거대한 공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공분 앞에서 그 개인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표절 논란은 명예형이에요. 명예가 훼손당하는 처벌이에요. 앞서 7년 동안 소송을 하다가 무죄로 결판이 난 그 사건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2014년도 대구미술관에서 젊은 작가를 육성하는 발굴 프로그램 Y 아티스트라는 기획전이 있었는데, 그 전시에 선정되고 초대된 대구 작가 박정현의 작품 제목이 방해, 디스터빙이에요. 이게 공간을 고무줄로 채우는 공간 점유형 설치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을 부산 작가 손몽주가 자기의 기존 작업의 아이디어를 표절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전시가 되자마자 대구미술관 그 게시판에 항의 글이 막 올라와 보게 됐었어요. 그리고 손몽주 측에서 전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박정현의 작품이 전시 기간 중에 철거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곧 이어서 부산 작가가 대구 작가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또 청구를 하게 돼요. 손몽주 측에서 박정현 작가가 표절을 했다라고 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전시장 벽과 벽 사이를 일정한 간격의 고무줄로 잇는 그 모양새가 너무나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거고, 그 대구 작가 박정현보다 부산 작가 손몽주가 고무줄로 사용한 공간 점유형 설치 작업을 먼저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2017년도에 1심에서 유죄 판결,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2017년도 때 박정현 작가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제가 법원에 제출할 전문가 의견서를 좀 써달라는 연락을 받게 돼요. 저는 그 연락을 받기 전에 박정현, 손몽주 두 작가 모두 일면식이 없는, 전혀 모르는 작가였어요. 제가 두 작가의 작품을 나란히 비교해보죠. 이게 박정현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손몽주의 작품입니다.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두 작품이 꽤 닮았다고 믿으실 줄로 알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유사한 거, 닮은 것과 표절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단정짓게 되면 그 되돌아올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2심에서 제가 그 피고인 박정현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서를 썼거든요. 제가 낸 전문가 의견서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고무줄이 너무나 흔한 재료이기 때문에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다. 두 번째는 고무줄로 공간을 채우는 공간 점유형 작업은 해외에 이미 여러 선례가 있다. 그 검색창에서 찾으면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 관련된 키워드를 치게 되면,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누르죠. 그러면 되게 비슷한 유사한 설치 작업이 해외에서 되게 많이 진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많죠, 비슷한 작업이. 설령 의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외관상 비슷한 작업은 이렇게 많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표절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고무줄이 신축성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재료를 사용해서 설치 작업을 하게 되면 외형이 대동소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표절로 의심하는 측에서 자주 내세우는 주장이 있죠. 박정현의 그 문제작, 그 신작이 그녀의 과거 작업하고 다르지 않냐. 이게 보통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다르냐. 이게 보통 표절 제기하는 쪽에서 단골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야 작가 마음이죠.
제가 전문가 의견서에서 박정현을 변론하면서 쓴 한 사례가 이용백이었습니다. 이용백은 2011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였죠. 근데 이용백은 사진, 회화, 미디어, 입체, 이 다양한 재료를 혼자서 다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의 작가가 다 매체를 사용해 가지고 작업을 만드는 일은 현대 미술 씬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표절 논란에 있어서 가장 문제의 핵심은 전 이거라고 봐요. 뭐냐면 현대미술이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표절 논란에서 SNS상에서 비전문가들이 심판관으로 하려 한다는 거. 그래서 전후 맥락을 따지지도 않고 다만 외관의 유사성만 갖고 표절이라고 비전문가들의 분노에 찬 확증 편향이 너무나 쉽게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확증 편향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다 보니까 그 경솔한 주장이 공론이 되어 버려요. 미술품 표절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거든요. 하나는 SNS 상으로 그게 두 이미지가 공개가 돼서 한 사람이 그 일방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 그 두 번째는 최정화 이용백에게 사례에서 보듯이 언론으로 보도되는 거. 이것도 꽤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안 좋은 사례인데 이게 법정으로 가는 거. 근데 박정현, 손몽주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표절 논란은 이미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이에요. 그래서 표절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작가의 뒤로 그를 지지하는 그 압도적 다수가 이게 포진하고 있어요. 반대로 표절로 이게 의심받는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수적으로 굉장히 소수예요. 왜냐면 나서려 하질 않아요. 범죄 행위를 두둔한다는 오해를 받거든요. 그 진위협을 떠나서 표절했다 안 했다 그 진위협을 떠나서 이 표절이라는 것 자체가 여론시장, 언론시장에서 되게 잘 팔리는 주제라고요. 가해자 지목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니까 표절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게 되면 동의를 잘 못 얻어요. 요 몇 년 사이 제가 관여했던 미술 표절 논란이 좀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먼저 2017년도에 시인 출신 그 사진가 A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전업사진가인 B씨의 작품이 자기 작품의 모티브를 따라했다, 표절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그 전업사진가 B씨가 굉장히 난처해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B씨가 이게 표절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의 독창성이 있는 거고 전혀 다른 작업이다라고 제가 두둔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같은 해 2017년도에 대구 작가 박정현 씨를 변호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가 썼고, 그리고 그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표절 논란의 경솔한 문제 제기에 대한 칼럼을 제가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 폐막식 때 나온 어떤 조형물이 미술가 백승호 씨가 자기 작업하고 똑같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가 된 적 있죠. MBC 뉴스데스크에서 연락이 와서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평론가,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평론가, 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표절이 아닌 것 같다는 식의 그 입장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원 키즈 트리엔날레에서 최정화, 이용백의 꽃탱크 논란이 있었죠. 방금 열거한 여러 가지 두 개의 표절 논란들에 대한 제 입장은 모두 표절이 아니다예요. 표절 논란에 연루된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표절했다라고 믿기가 되게 쉬워요. 하지만 외형의 유사성과 그 표절은 전혀 다른 세계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표절 논란에 연루됐던 작품들은 하나같이 조형적 모티브가 굉장히 단순한 것들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런 조형적 모티브가 단순한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똑같이 떠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탱크 위에다 꽃을 뒤집어 씌우는 거, 외국의 사례가 있죠. 고무줄로 공간 전체를 갖다 채우는 거, 외국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전통 기와를 골조만 만들어서 천장에다 늘어놓는 거, 굉장히 단순한 조형적 구조죠. 이에 더해서 작품의 세부나 제작의 맥락까지 따지게 되면 유사해 보이는 두 개의 작품이 전혀 다른 작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절 논란을 쉽게 제기하면 안 돼요. 다시 박정현, 손몽주 사건으로 돌아와 보죠. 2심 판결에서는 한국저작권협의회에서 두 작품을 감정을 했어요. 감정 결과가 제가 박정현 씨, 그러니까 피고를 위해서 쓴 전문가 의견서하고 의견이 되게 비슷합니다. 첫 번째, 고무줄 사용한 사례가 국내외에 이미 많이 있다. 두 번째, 고무줄로 만든 그 외관이라는 게 되게 필연적인 모양새를 나타내기 때문에 창의성 있는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는 두 작품을 잘 비교해 보니까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제가 시사저널 칼럼 제목으로 표절 논란의 부조리한 이면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거든요. 사법적으로 무죄라고 이제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종결되는 거냐? 종결되지 않죠. 표절로 몰린 사람은 그 누명이 이미 다 벗겨진 후에도
크게 위축돼서 지내고 그 지난 시절의 피해를 환급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표절 당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표절 당했다라고 아마 믿으실 거예요. 그렇게 확증 편향으로 7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이 확증 편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조리하다고요. 전 이 같은 표절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표절 논란은 선악의 드라마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악을 응징한다는 선악의 드라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비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응징한다는 다수의 신념이 표절 논란의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념 강한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죠. 그러니까 진실은 신념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표절 논란 자체가 여론하고 언론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주제라고 앞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에서 비롯됐을 법한 표절 논란으로 두 당사자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이에 이 표절 논란을 짚히고 가담하고 이게 부풀린 여러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하고 언론은 일상으로 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표절 논란의 부조리한 이면이에요. 두 개 좀 약간 비슷하다고 해서 함부로 표절 논란에 가담하지 마세요. 경솔한 표절 논란 제기는 아무런 공익도 아무런 교훈도 남기지 않습니다.